FM 105.3MHz CPBC 가톨릭 평화방송입니다. HLQP. 지금은 완전히 새로운 폴더블 세상을 맞이할 시간. 갤럭시 Z 폴드 3, 플립 3. 삼성 갤럭시 Z 폴드 3, 플립 3가 5시를 알려드립니다. 이기상의 뉴스 공감.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기상의 뉴스 공감의 이기상입니다. 가을은 독서의 계절이라는데 이 가을 책은 좀 가까이 하고들 계십니까? 책 읽기를 싫어하는 한 지인이 우스갯소리로 독서의 계절이라는 가을이 너무 짧아서 다행이다, 이런 말을 해서 웃기도 했었는데요. 자, 그러고 보면은 책장에 꽂혀있는 책 제목만 봐도 요즘 그 사람이 어디에 관심을 두고 있는지, 또 무슨 생각을 하면서 살아가고 있는지 대충 짐작이 가기도 합니다. 지금 여러분의 책장에는 어떤 책들이 꽂혀 있나요? 자, 이기상의 뉴스 공감, 뉴스로 하루를 정리하는 시간입니다. 5시 브리핑에서는요, 여야 대선 주자들의 정책 공약들과 반쪽 합의로 끝나버린 COP26 결산, 그리고 한반도 종전선언과 관련해서 조만간 좋은 결과가 나올 것이라는 최정건 외교부 1차관 발언의 의미 살펴보겠습니다. 오늘의 픽 인터뷰에서는요, 20대 대선에서 불고 있는 반페미니즘 바람에 대해서 신지혜 한국여성정치네트워크 대표 직접 스튜디오에 모시고 입장과 견해 여쭤보겠습니다. 뉴스공감 청취자 여러분, 맹현길 기자 나와 계십니다. 오늘 첫 번째 소식이요. 예, 먼저 이재명 후보 미루지 말고 당장 하자, 이렇게 뽑아왔는데요. 그러니까 윤석열 후보의 자영업자 손실보상 50조 원 내년 투입 공약과 관련해서 그러니까 미루지 말고 지금 전 국민의 소비 쿠폰을 공평하게 지급하는 정책에 대해서 당대당 협의를 시작하자,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내년보다는 지금이 당장 시급하다는 건데요. 그러니까 당선되면 해주겠다고 속여서 목적 이루는 게 아니라면 지금 단계에서 충분히 협의할 것을 요청한다, 이런 제안입니다. 이제 그러면서 좀 사례로 든 게 GDP로 따지면 국민지원금 규모가 우리나라가 1.3%로 전 세계 주요국의 10분의 1에 불과하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또 가계부채에 대해서도 경제는 나쁘고 소비는 해야 하니 빚이 늘어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소비 쿠폰을 지급하자는 제안입니다. 윤석열 후보는 좀 시각 차이를 보였습니다. 오늘 페이스북에 글을 올렸는데 문재인 정부는 재정을 통한 무분별한 돈 뿌리기를 지속해왔다, 현금 살포 포퓰리즘이다, 이렇게 지적을 했습니다. 네, 이 어떻게 보면은 양쪽에서 벌써 비슷한 얘기가 나온 바는 있는데 이 시기와 그리고 또 방법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의견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좀 다른데 윤석열 후보는 이제 자영업자에게 50조 원을 나눠주자는 거였고요. 근데 이재명 후보는 일종의 반격, 되치기 같은 걸 한 건데 그러지 말고 그거를 소비 쿠폰, 지역 화폐든 이런 방식으로 전 국민에게 나눠주고 이분들이 그 자영업자가 하는 가게 등에서 쓸 수 있도록 하자. 지금 국민지원금도
백화점이나 대기업 집단에서 못 쓰잖아요.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이제 소비 활동이 촉진되고 그래서 중소상공인이나 뭐 자영업자들에게 매출로 잡히고 뭐 이러면서 지역 경제가 좀 돌아가고 있는데 뭐 이런 방식은 뭐 하여튼 논의는 해볼 수 있을 것 같고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둘 중에 생각하고요. 네. 이를테면 이제 종부세 고지서가 날라올 텐데요. 네. 종부세 고지서 받아보시는 분들은 아마 깜짝 놀라실 거예요. 왜냐하면 모든 세금이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 아파트 집값이 굉장히 많이 올라서 그에 따라서 세금도 오르는 건 자연스러운데 아파트값 오르는 건 2, 3억 오르는 것이 보통인데 세금 2, 300만 원 오르는 건 굉장히 자극적으로 느껴집니다. 이거는 뭐 우리만 그런 게 아니라 동서고금 다 그렇고요. 어느 네. 나라 사람들이나 다 그렇습니다. 특히 아파트값이 엄청 올랐죠. 지난 한 해 동안 서울 시내 아파트 평균 인상이 2억 원이었거든요. 평균 2억 원이 올랐으니 네, 세금은 뭐 엄청 오를 겁니다. 그러니까 종부세를 내는 사람들 입장에선 고지서를 받아보면서 당장 욕부터 할 텐데 네. 이런 데 좀 기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종부세를 재산세로 합하는 게 답인지 아닌지 모르겠으나 조세 정책의 기본은 소득과 재산이 많은 사람이 더 많은 세금을 부담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파트 값이 뛰어오르면 당연히 세금도 더 내는 거고요. 또 부담을 해줘야 국가도 경영할 수 있는 거고 앞서 얘기한 뭐 이재명 후보, 윤석열 후보가 얘기한 국민 지원 방안들도 네. 또 자영업자 지원 방안들도 다 세금으로 하는 거 아닙니까? 세금이라는 게 국민이 안 내주면 뭐 국가가 돌아갈 수도 없고요. 그래서 이런 면에서 세금을 가지고 국민 정서를 자극하거나 편가르기를 하거나 하는 건 좀 바람직하지 않고요. 또 하나 중요한 건 부자가 더 내야 된다는 대원칙은 좀 건드리지 않고 가야 되는 게 아닌가. 우리가 소득이 많은 사람들 소득세를 많이 내는데 네. 유럽 일반에 비해서 여전히 초고소득자의 소득세 비율이 낮습니다. 절반 정도밖에 안 되는 수준이어서 아직까지는 세금 폭탄이 아닌데 세금 폭탄이라는 정치적 구호들이 난무하고 있는 것 같아서 좀 아쉽습니다. 올해는 세금을 종부세를 얼마나 내게 될 것이다라는 그런 기사들이 막 쏟아져 나오고 있는 시점에서 종부세 전면 재검토 네. 카드를 또 들고 나왔다는 것도 상당히 어떻게 보면 정략적이지 않은가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요. 예, 사실 저도 방금 이제 오창현 국장님 설명해 주신 것처럼 여론조사 전화를 하나 받았어요. 아, 그래요? 받았는데 네. 결국에는 대장동에 대해서 묻거나 아니면 고발사주 의혹에 대해서만 묻더라고요. 그러니까 뭐 누구 지지하는지 먼저 물은 다음에 그러니까 이런 게 좀 정책이 실종된 거를 좀 반영하는 측면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했고요. 그런가 하면 다음 소식은 이 문재인 대통령이 윤석열 후보에게 이 후보 선출 축하 메시지를 건넸습니다. 오늘 문 대통령은 이철희 청와대 정무수석을 통해서 이 후보 선출을 축하하는 뜻을 담은 난을 보냈습니다. 네. 앞서 이제 지난 8일에 전달하려다가 윤 후보 측의 일정 문제로 좀 만남이 성사되지 않아서 늦어진 건데요. 이 수석을 만난 윤 후보는 우리 대통령님하고 여사님 다 건강하십니까? 이렇게 먼저 물었고요. 네. 이 수석은 특별히 아픈 데는 없지만 피곤이 누적됐다. 대통령이란 자리가 혹사당하는 자리 같다. 옆에서 보니까 그렇더라.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자 이제 권성동 의원, 윤 후보 측 비서실장이죠. 시작 전부터 겁을 주시네요. 이렇게 이야기하기도 했습니다. 네. 그리고 이 수석은 또 이제 대통령께서 축하 말씀을 꼭 전해달라고 하셨고 당신도 2번이나 대선을 치러봤으니까 좀 체력 안배를 잘 하면서 다니면 좋겠다 이런 말 전달했다고 했고요. 네. 이어서 비공개로 전환이 됐는데 윤 후보는 대통령이 대선에서 엄정한 좀 중립 지켜주길 바란다 이렇게 얘기했고 이 수석은 이미 대통령은 엄정 중립을 하겠다고 강조했다면서 꼭 전해드리겠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후보 선출된 지는 한 열흘이 지났는데요. 좀 뒤늦게 난이 전달이 된 것 같고요. 그리고 또 이 상당히 인상적이네요. 우리 대통령님 잘 지내시냐는 그런 얘기와 함께 대선 중립을 또 요청하기도 했어요. 근데 우리 대통령님은 윤석열 후보가 예전에 검찰총장일 때 자기는 누가 뭐래도 문재인 정부의 검찰총장이라고 생각한다. 뭐 이런 거에 연장일 것 같고요. 뭐 특별한 의미는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례적인 일이 있었던 거예요. 뭐 유력 야당이고 제일 야당이기 때문에 후보가 정해졌을 때 난을 전달한 거고 그래서 의례적인 뭐 인사를 주고받은 거여서 이런 거는 그냥 젊은 분들 말씀하시는 것처럼 그냥 쿨하게 주고받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뭐 해석하기도 별로 없고요. 또 당사자도 아니라 정무수석이 방문해서 뭐 난을 전달한 거니까요. 네. 뭐 이건 그냥 우리가 이런 인사를 주고받고 사는구나라고 여기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다음 소식은 그제 막을 내린 제26차 유엔 기후변화협약 당사국 총회 소식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이 제26차 유엔 기후변화협약 당사국 총회
좀 요약을 하면 이 알록 샤마 이 COP26 의장은 성과가 부실했다 이러면서 사과를 했고요. 기후 환경 단체는 COP 장례식을 열었습니다. 그만큼 좀 환경 단체 입장에서는 분노했다는 거겠죠. 또 언론은 반쪽짜리다. 이번 총회에서 가장 많이 나온 말은 실망이다. 이런 얘기들 내놓고 있습니다. 자, 이 이야기는 바로 전화 연결을 통해서 좀 자세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수원교구 생태환경위원장 양기석 신부 연결되어 있습니다. 신부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네. 이번에 이 COP26 폐막 반쪽짜리 합의에 불과했다라는 비판이 있다고 하는데 어떻게 보셨습니까? 기존에 IPCC 5차, 6차 보고서가 계속 언급하고 있는 것처럼 네. 탄소 배출을 급전직할 정도로 대반전이 이룰 정도로 줄이지 않으면 그리고 단계적으로 퇴출하지 않으면 기후 위기를 극복하지 못한다라고 계속 국제사회가 인식을 해왔었는데 네. 결국 그런 것들의 세부 이행 수칙들을 만드는 그 회의였었는데 그냥 선언적인 것만 이야기하고 실질적인 것들이 이루어지지 않아서 많은 사람들이 실망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네네. 그리고 과거에는 퇴출 얘기를 석탄의 퇴출을 단계적으로 이루겠다라는 목표를 제시했었는데 이번에는 단계적으로 감축하겠다라고 해서 오히려 이전의 목표보다 후퇴한 이런 선언이 나와서 많은 반발이 있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 COP26 장례식을 상징적으로 또 진행하기도 하고 기후 단체에서 구체적으로 반발하고 있는 내용들은 어떤 걸까요? 우선은 주요 전 지구적인 문제이고요. 실제로 지금 이번에 회의 때 중국과 인도가 많이 비판을 받는 것처럼 보이긴 하지만은요. 네. 그들 나라가 중국이 탄소 배출 1위고 인도가 세계 3위라고 그렇게 알려져 있는데 실제로 1인당 국민들이 사용하는 탄소 배출 양을 보면 미국의 8분의 1 이하나밖에 안 되는 굉장히 형격히 적은 양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 이야기는 뭐냐면은요. 네네. 중국과 인도는 특히나 중국은 전 세계 공장 역할을 하고 있는데요. 물건은 만들어내지만 실제로 쓰는 건 선진국이거든요. 네네. 그런데 이런 선진국들이 현재 경제 체질을 이미 서비스 경제가 금융 방향으로 이미 오래전부터 바꿔왔었고요. 네. 그래서 탄소 배출하는 산업들이 많이 개발도상국으로 이전되어 있는 이런 상황이에요. 네네. 이런 상황에서 계속 개발도상국 탐반하고 있는 그런 모양새가 너무나 무책임하다고 그러는 것이죠. 네네. 그리고 이게 꼭 선진국만의 그 무책임만이 문제가 아니라 전 지구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인도와 중국도 자유롭지 못한데 결국 힘 있는 나라들이 스스로의 경제적인 이익에 따라서 지구의 운명을 좌지우지하려고 하는 이런 태도들 때문에 굉장히 반발이 심한 것입니다. 네, 제26차 유행기후 변화협약 당사국 총회입니다. 이번 행사를 통해서 우리가 또 성과로 볼 수 있는 것들은 혹시 없을까요? 일단은 2015년 파리 기후협약 때 있었던 것처럼요. 네. 실질적으로 기후위기가 현실이다라는 것을 확인하는 그런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네. 예. 그런데 대신 여전히 이전의 삶의 방식들, 체제를 바꾸는 것이 참 어려운 것이 현실이라는 사실을 확인하는 또 다른 씁쓸한 과정이 있었지만은요. 그래도 지금이 위기라는 상황, 그래서 행동해야 된다는 변화가 필요하다는 이런 것들을 확인하는 정도라면 그래도 어떤 성과가 있었다라고 이렇게 보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수원교구 생태환경위원장 양기석 신부님과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교황님도 늦을 수 있다. 지금 행동해야 한다. 이제 이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는데, 이 환경과 관련돼서 기후와 관련돼서 우리가 심각하게 생각을 해야 될 때가 지금 다가오고 있다고 다 하는데 쉽지 않습니다. 이게 네, 쉽지 않은데 그래도 양 신부님 마지막에 말씀 주신 게 하나의 열쇠의 말 같아요. 그러니까 더디가고 너무 아쉽긴 하지만 인류가 성큼 한 걸음을 내딛고는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청취자 여러분들도 한번 보시면 유엔 차원에서 뭔가 논의를 할 때 대한민국 국민들에게 관심을 끄는 건 딱 하나였어요. 북한 핵.
이것만 있었지 우리가 뭐 기후 문제에 대해서 근데 요즘은 우리 방송도 여러 번 소개했지만 맞습니다. 다른 방송이나 언론들도 이 문제에 대해서 계속 중계 방송 하듯이 왜냐하면 진짜 중요하거든요. 그러니까 인류가 하여튼 뭐 앞서간 나라들이 뭐 사다리 걷어차고 중국, 인도에게 핑계 대고 뭐 이런 거 분명히 존재하죠. 그렇다고 중국, 인도의 태도가 온당한 것도 아니고 하여튼 좀 미흡하고 그래서 좀 답답하긴 하지만 방향은 정해졌다는 거고요. 그 방향으로 가기 위해서 이제 올해보단 또 내년에 좀 더 진지하게 나갔으면 좋겠고 이런 좀 기대가 있습니다. 드디어 인류 공통의 문제가 됐구나. 기후 위기가 우리가 함께 풀어야 될 문제가 된 거는 확인했던 성과는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이제 기후가 우리의 현실이 되어 있습니다. 자, 다음 소식 살펴보겠습니다. 최정건 외교부 1차관이 미국 워싱턴을 방문 중인데 종전선언에 대한 이야기를 했고요. 이게 좀 이런 분한테 이런 얘기가 나올 정도면 뭔가 좀 구체적인 얘기가 정리가 돼가는 것이 아닌가라는 기대를 하게 됩니다. 네, 일단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네네. 그러니까 최종건 외교부 1차관은 이 한미일 차관급 회의에 참석하기 위해 워싱턴을 방문했습니다. 공항에서 기자들과 만나서 짧은 대화를 나눴는데 최 1차관은 종전선언 추진에 있어 한미 이견 없다. 언제 어떻게 하는 방법론을 논의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지난달 제이스 설리번 미국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이 네. 양국이 좀 다른 관점 갖고 있다 이렇게 말한 것과 좀 배치되는 것처럼 보이거든요. 네네. 그러면서 이제 최 차관은 또 조만간 좋은 결과가 있지 않을까 싶다 이렇게도 얘기를 했습니다. 네네. 그러면서 중요한 건 북한의 반응이지만 장담할 수 없다면서 이를 어떻게 유도하고 견인하느냐는 또 다른 영역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종전선언을 매개로 한 대북 접근 관련 논의가 이 북측의 반응을 좀 타진하는 단계로 나아가야 한다 이런 의지로 이렇게 풀이가 되고요. 또 한미 간 대북 정책 협의의 또 다른 주요 의제 가운데 하나인 인도적 지원과 관련해서는 현재 충분히 진전할 상황이 됐다며 중요한 건 정치적 결단이다 이런 견해도 내놨습니다. 네. 이 최 차관은 19일까지 미국에 머물면서 웬디 셔먼 미 국무부 부장관과 회동을 하고요. 앞서 설명해 드린 대로 한미일 외교교 차관 협의를 갖는 등 이 한반도 현안과 관련한 그 당국 간 조율을 계속할 계획입니다. 네. 한미 간에 이견이 있는 것 같기도 했다가 또 이런 얘기 들으면은 또 진행 잘 되고 있는 것 같기도 하고 늘 어떻게 보면 남북 관계, 한미 관계 안개 속일 때가 많은 것 같고요. 최종건 외교부 차관이 원래 대학 교수입니다. 그러니까 직업 외교관보다는 좀 더 자유로운 사람일 것 같다는 걸 한번 감안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네. 그렇다 하더라도 한국의 고위급 외교 관료가 다른 나라도 아니라 미국에 가서요. 기자들에게 한 이야기라는 걸 감안하면 그냥 스치듯 들은 뭐 학자들의 무책임한 얘기일 수만은 없는 거죠. 그러니까 뭔가 상당한 진전이 있었던 건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바람을 가져보면 뭐 남북 간의 문제죠. 또 뭐 미국도 중요하죠. 또 중국도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그렇다면 남북을 중심으로 중미까지 4개국이 이 지금까지의 정전 협상만 있었지 않습니까? 그거를 엎어서 이제 종전 협상 또는 종전 선언으로 가는 계기를 만들어 보면 좋겠는데 지금 청와대나 미국에서 논의하는 건 선언만 많이 이야기하고 있는데 네네. 그냥 선언으로 가지 말고 선언으로 가기 위한 종전 협상도 저는 해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건 물꼬를 트면 되는 거거든요. 그게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아니 그러니까 이 한반도가 항구적으로 전쟁이 일어나면 안 된다라는 얘기들은 남북 간에도 몇 번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예. 남북 간만이 아니라 이게 지정학적으로 굉장히 묘한 위치이기 때문에 뭐 잇몸이 없으면 이가 시리다라는 식으로 해서 중국도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미국도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이런 거 아닙니까? 사드는 뭐 중국을 대상으로 한 전진 기지다라는 얘기들을 주고받는 상황이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남북만 자기 운명을 개척한다고 해서 끝나는 문제가 아니라 중국과 미국과 중국도 한반도에 상당한 뭐랄까 역할을 하고 있으니 그 역할을 인정하면서 내지서 한번 같이 논의를 해보자. 그게 뭐 분단을 영속할 우려가 있다고 걱정하시는 분도 있지만 일단은 중요한 건 어정쩡한 종전 상태, 전쟁을 멈춘 상태가 아니라 전쟁을 완전히 끝내는 상태, 그리고 한반도가 본격적으로 누가 뭐래도 평화 체제로 간다는 걸 협상하고 선언하고 그 다음 단계로 우리는 우리끼리 뭐 통일 문제를 좀 논의한다든지 하는 다른 무대로 좀 넘어갔으면 좋겠다는 거고요. 지금 종전 선언의 국면을 그렇게 좀 활용했으면 좋겠고 문재인 정부의 임기가 몇 달 안 남았습니다만 역사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마무리를 한다는 생각을 갖고 이 문제
문제를 놓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런 가운데 우리 시간으로 내일 오전입니다. 조 바이든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회담을 합니다. 예, 화상으로 만납니다. 지난 1월 바이든 정부 출범 이후 10개월 만에 첫 정상회담이고요. 일단 중국은 대만 문제를 건드릴 수 없는 마지노선으로 못을 박았습니다. 대만 문제, 근데 이 말은 대만 문제를 제외하면은 양국 협력 공간이 조금은 있다 이렇게 볼 수도 있고요. 사실 미국과 중국 정치권이 아무리 좀 기싸움을 하고 있어도 사실 양국의 교역이 늘어난 건 사실이거든요. 네네. 그리고 뭐 기후변화 대응 문제, 에너지 안보 등은 양쪽이 좀 함께 나서야 하는 문제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미국 로이터 통신이 좀 재밌는 분석을 내놨는데 미중 관계는 복싱 게임이 아니라 골프라고 했습니다. 골프다. 그러니까 상대를 쓰러뜨리기 위해 바로 치고받고 하는 게 아니라 각자 이제 자신의 플레이에 집중하면서 좀 경쟁자가 뒤처지길 바라는 게임이다. 재밌는 분석이네요. 예. 일단 미중 정상은 이 만남에 대해서 중요한 역사적 국면이다. 시진핑 주석은 이렇게 말했고요. 바이든 대통령은 역사적 변곡점이다. 이렇게 회담을 앞둔 양국 관계의 의미를 좀 부여를 했습니다. 양 정상이 이렇게 역사적인 의미를 부여하고 있네요. 아니 그 뭐 G2 국가니까요. 미국, 중국, 미국이 세계 2강 체제를 구축하고 있으니까 뭐 당연한 얘기고 언론의 관심도 있는데 저는 타이완의 관점에서 또 한 번은 봐줘야 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타이완은 원래 중국 본토와 관계가 그렇게 좋지 않았고 민족 구성도 달랐고 그러다가 우리가 아는 그 가슴 아픈 사건 1894년 청일전쟁 직후에 일본의 식민지가 됐죠. 우리가 예전에 그 국사책에서 배웠던 시모노세키 조약으로 그래서 1895년부터 식민지가 돼가지고 45년에 이제 일본이 패망하니까 드디어 독립하나 했는데 갑자기 국민당 군대가 들어왔죠. 그게 49년에 국민당이 공산당한테 패전하면서 장제스와 국민당 군대가 들어와가지고 이분들이 어떻게 사셨냐면 장제스 아들 장진거, 우리는 장경국이라고 옛날에 많이 했습니다. 장개석, 장경국. 네, 그러니까 아들까지 해가지고 40년 넘게 부자가 독재를 하셨고요. 계엄령이 해제된 것도 49년부터 계엄 선포를 해가지고 계엄령이 해제된 것도 80년대 후반이었습니다. 근데 우리가 또 역사책에서 배웠던 민족 자결주의 이게 뭐 윌슨 대통령이 파리 강화 회의에서 했다 이런 기억들 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미 100년이 넘은 원칙인데 타이완 사람들의 민족 자결주의라는 측면에서 보면 타이완은 뭐 미국과 중국 사이에 껴가지고 처분 대상인 것처럼 여겨지는 건 온당치 못하고요. 거기도 4천만 명 넘는 사람들이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름대로 타이완이 그 이후에 그러니까 장진거 총통 사후에 민주화 이행을 아주 모범적으로 했고요. 또 인권 측면에서도 굉장히 모범적이고 우리도 이를테면 군대 국방 인권 감독관 같은 게 있어야 된다 뭐 이런 주장할 때 이 주장의 근거가 타이완입니다. 타이완식의 뭐 군대 인권을 챙겨주는 특별한 부서가 있으면 좀 나아질 것 같아요. 이런 얘기들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아시아에서 상당히 선진적이고 모범적인 모습을 잘 보여주고요. 자원이 많지 않은데도 상당한 소득 수준을 살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국제 무대에서 중국에 낑겨 있는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무역도 잘하고 여러 가지로 뭐 장점이 많습니다. 노력도 많이 하고. 그러니까 타이완 문제는 타이완 사람들이 해결하는 민족 자결주의라는 걸 한번 고민해 봤으면 좋겠고요. 그런데 맹 기자가 얘기했던 것처럼 미국과 중국이 지금 대만 문제에 관련해서만큼은 좀 첨예한 그런 그렇죠. 중국은 이제 통일 대상인 거고 미국은 뭐 독자적인 나라고 뭐 결코 함부로 합하거나 또는 뭐 무력 충돌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건데 무력 충돌이 있어서 안 된다는 건 뭐 중미 양국이 다 이야기하는 거고요. 중국과 타이완 사이에서도 마찬가지고 타이완 해협의 안보를 누가 위협하냐는 건 서로 위협하는 것 같습니다. 하여튼 간에 그 양강이 그런 문제를 논의하는 데 있어서 우리 같은 입장에서는 중국이나 미국의 입장만 듣는 것이 아니라 타이완 사람들은 지금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 건지 타이완은 양대 강국의 처분 대상일 수 없다 뭐 이런 거를 강조하고 싶습니다. 네. 자, 5시 브리핑 오늘도 오창희 평론가 그리고 또 맹영균 기자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마음 따뜻해지는 뉴스부터
화가 나는 뉴스까지 이혜은 아나운서와 함께합니다. 자, 오늘도 뉴스 초이스 함께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이혜은 아나운서. 네. 예. 오늘 첫 번째 소식은요. 네, 이번 주에 드디어 대망의 수능이 치러집니다. 아, 그렇군요. 네. 예. 우리나라 학생들의 대학 진학률 어느 정도인지 혹시 아시나요? 대학 진학률이 요즘에 갈수록 높아지고 있는 거 아니에요? 네네. 진학할 수 있는 학교들은 많고 그쵸. 학생 구하기가 힘들다 그러는데 네. 한 60-70% 되나요? 2000년대 들어서는 사실 70-80%를 꾸준히 유지를 하고 있고요. 아, 그렇군요. 네, 어찌 보면 고등학교 3학년 다니면서 4년제 대학이라는 목표를 향해서 경주하는 유형이 가장 일반적인 고등학생들의 유형이 아닐까 싶은데요. 그렇죠. 그런데 오늘 소개해드릴 윤다영 씨는 자기만의 길을 선택해서 가고 있습니다. 윤 씨는 22살 여성이고요. 현재 호주에서 워킹 홀리데이 비자를 받아서 지게차 기사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윤 씨 부모님께서는 항상 대학은 네가 배우고 싶은 게 있을 때 가고 싶을 때 가라라고 하셨대요. 네네. 그래서 윤 씨는 일찍부터 자기가 진짜로 원하는 게 뭔지 깊이 생각할 시간이 있었고 그게 바로 영어였다고 합니다. 고등학교에 진학하면서부터 워킹 홀리데이 계획을 구체적으로 세웠고요. 네. 호주에 와서는 처음엔 레스토랑 서버로 일을 했대요. 그런데 유튜브에서 지게차 기사로 일하는 여성분의 영상을 보고 홀딱 반해버렸다고 합니다. 네네. 그래서 학원에 바로 등록을 했고 2주 만에 면허를 땄는데요. 취업이 쉽지가 않았대요. 지게차가 있는 농장으로 일터를 옮겨서 최대한 지게차를 운전을 많이 해보고 결국 취업에 성공을 해서 일주일에 한화로 150만 원에서 170만 원가량을 번다고 합니다. 자기 주관은 확실하신데 어쨌든 이게 쉬운 일이 아닐 텐데 말이에요. 지게차 그렇죠. 운전이라는 것이. 네. 예. 앞으로도 당분간은 지게차 운전을 계속하면서 돈을 모은 다음에 현재 지금 관우나 또 IT 계열에 관심이 많대요. 네. 그래서 그쪽으로 좀 호주에서 대학을 다녀볼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다고 하는데 사실 뭘 하든 잘할 것 같고 그럼요. 또 예. 네, 응원을 하게 됩니다. 누리꾼들은 열심히 삶을 개척하는 모습이 보기 좋다. 또 포부와 비전이 정말 훌륭하다. 밝은 미래만이 보인다라면서 윤 씨를 응원을 했고요. 또 내 딸도 저렇게 커야 할 텐데 하고 부러워하는 그런 반응도 눈에 띄었습니다. 네. 네. 요즘에 대학 들어가기가 어떻게 보면 이제 쉬워졌다. 경쟁은 여전하지만 네. 자기만의 색깔과 자기만의 주관을 갖고 자기 인생을 도전하고 개척해 나가는 분들이 갈수록 늘어나는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예. 자, 다음 소식은요. 네, 밥 먹을 땐 개도 안 건드린다는 속담 그렇죠. 너무 유명하죠. 네네. 그만큼 먹는 게 예민한 문제인데 이 밥 먹는 문제가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네. 공무원의 점심시간을 보장하기 위한 점심시간 휴무제 때문인데요. 일부 지역에서는 이미 시행 중이고 또 도입하겠다는 지자체가 늘고 있습니다. 찬반 의견이 맞서고 있어요. 네. 공무원의 정당한 권리라는 입장 그리고 시민들이 불편하다. 크게 이런 두 입장입니다. 보통은 공무원들이 두 개조로 나눠서 오전 11시부터 낮 12시 그리고 낮 12시부터 오후 1시 이렇게 두 타임 교대로 식사를 하는데요. 네네. 최근에 전국 공무원 노동조합에서 낮 12시부터 오후 1시까지 업무를 일괄적으로 중단을 하고 점심시간을 갖는 점심시간 휴무제를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동시에 12시부터 1시까지 딱 쉬는 것이 옳다. 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건데 사실 또 보통 직장이랑 운영 시간도 비슷해서 중요한 업무는 점심시간에 가서 봐야 하는 직장인들을 위해서도 또 이게 이제 문제가 될 수 있는 거고요. 네, 예. 그렇죠. 그래서 사실 일반 시민들 사이에서는 좀 부정적인 의견이 우세합니다. 한 누리꾼은 점심도 못 먹고 어렵게 관공서 가서 일 보는 사람들 생각 좀 합시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불만을 예. 토로했고요. 또 다른 누리꾼은 누가 들으면 점심 아예 안 먹고 일하는 줄 알겠다. 그럼 식당 하시는 분들의 점심 식사 시간도 보장을 해주고 7시 뉴스 진행자의 저녁 시간도 보장해달라. 네, 이렇게 말하기도 했습니다. 네네. 알겠습니다. 다음 소식, 마지막 소식입니다. 네, 마지막 소식은 요즘 요소수 대란이라고 하잖아요. 그렇죠. 정부에서 물량을 들여왔다고는 하지만 아직 일반에서 체감되는 수준은 아닌 것 같은데요. 마지막 소식은 요소수 덕분에 생긴 훈훈한 소식입니다. 네. 한 화물차 기사님이 요소수가 다 떨어져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휴게소에서 정차해 계셨대요. 이런 경우도 생기는구나 이제. 네, 예. 그래서 빈통을 들고 주변에 화물차 운전자들을 찾아다녔는데 사실 요즘 다들 상황이 비슷하잖아요. 네. 그래서 어떡하나 하고 울며 겨자 먹는 심정으로 당근마켓에 접속을 해서 글을 뒤적이다가
진짜 필요한 분만 연락달라는 판매글을 보게 됩니다. 아하. 네, 그래서 메시지를 보내면서 사정을 설명했더니 판매자분이 고맙게도 화물차 기사님이 있는 곳까지 오셨고요. 야. 네, 또 예. 거래를 하려고 하니까 판매자님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생계가 걸린 문제로 돈 벌고 싶지 않아요. 라고 말씀을 하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기사님이 음료라도 사드리고 싶다고 하니까 2,000원짜리 커피면 충분하다라고 하셔서 요소수와 2,000원짜리 커피가 교환되는 따뜻한 거래가 성사가 됐습니다. 네, 그래서 누리꾼들은 판매자분 인생 멋지게 사신다. 네. 또 그저 호의로만 비칠까 봐 2,000원짜리 커피 받는 것까지가 멋진 포인트라면서 훈훈한 소식을 반겼습니다. 진짜로 요즘 말로 그 멋진 플렉스 네. 할 줄 아는 분이 아닌가 싶네요. 자, 오늘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주요 뉴스 가운데 뽑힌 오늘의 픽,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네, 오늘 20대 대통령 선거 유독 2030 세대의 표심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혹자는 이를 두고 엄밀히 말하면 2030 남성 유권자들의 표심이다, 이렇게 지적을 하기도 하는데요. 자, 2030 남성들의 표심에 이렇게 관심이 쏠리는 이유, 바로 그 홍준표 국민의힘 후보의 경선 탈락으로 홍 후보를 지지하던 2030 남성층의 표심이 갈 곳을 잃었기 때문이다라는 그런 또 정치 공학적 해석을 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여야 대선 주자들은 남녀 평등이 아니라 우리 사회의 남성 역차별 문제를 지적했을 뿐이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데요. 자, 신지혜 한국여성정치네트워크 대표 오늘 직접 스튜디오에 모시고 이 20대 대선에 부는 반페미니즘 바람, 그리고 대선 주자들의 젠더 공약에 대한 입장 한번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세요. 신지혜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20대 대선을 앞두고 2030 MZ세대라고 그러죠. 예. 네. 유권자들의 표심 향방에 관심이 쏠리고 있는데 그 이유나 배경에 대해서 지금 이제 제가 말씀드린 이런 내용들이 아주 그 어느 때보다 네. 많이 부각이 되고 있는 그런 요즘인 것 같아요. 네, 그리고 특히 MZ세대, 그러니까 여성, 남성, 청년을 모두 다 이야기하면서 관심이 높아지는데 저는 그런 이유를 크게 한 3가지로 보고 있습니다. 네. 일단 하나는 지금에 있는 MZ세대들은 다른 가치관과 이념을 갖고 있어요. 저희 전 세대 분들은 진보냐, 보수냐, 산업화냐, 민주화냐, 이것으로 정당과 지지하는 후보들이 정확하게 갈려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청년들은 이념이나 지역 정당에 크게 얽혀 있지 않습니다. 네. 그리고 두 번째 이유는 지금 이 MZ세대의 파이가 적지 않아요. 네. 전체 유권자의 3분의 1을 차지합니다. 어마어마한 숫자죠. 게다가 부동층이 높습니다. 전 연령대의 평균 부동층이 8.3%인데요. 지금 20대는 18.7%가, 그리고 30대는 10.6%가 부동층입니다. 즉 3분의 1에 달하는, 그리고 기존 정당이나 이념에 얽매이지 않는 청년층이 네. 새로운 표밭인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 캐스팅 보터로서 계속 호명되는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런 이유에서 여자 대권 주자들도 이른바 이대남으로 불리우는 2030 세대에 대해서 많이 어필을 하고 있는 모습들을 많이 볼 수가 있었고요. 우리 선거가 그 어느 때 이렇게 20대에 관심을 많이 가졌던가라는 생각을 할 정도인데, 그러면서 이제 어떻게 보면은 반페미니즘적인 그런 요소에 어필하는 그런 네. 경우들도 우리가 많이 볼 수 있는 것 같아요. 네, 예를 들면 국민의힘 유승민 전 의원이 여성가족부 폐지 공약을 주장하고, 네. 윤석열 주자 같은 경우에도 성폭력 무고죄 강화, 그다음에 여성할당제 폐지 같은 것들을 주요 네네. 정책으로 내셨죠. 그리고 이재명 후보께서도 남초 커뮤니티 사이트라고 불리우는 그 어떤 사이트에 반페미니즘적인 성향을 띤 글을 공개적으로 게시하면서 한번 읽어보기를 캠프원들에게 권유하기도 하셨고, 여성가족부 이름에서 여성을 빼겠다라고 하는 언급도 하셨습니다. 네. 저는 이게 굉장히 우려스러워요. 왜냐하면 페미니즘, 그러니까 즉 여성주의라고 하는 것은 이미 글로벌 스탠다드입니다.
그러니까 여성이든 남성이든 누구든 인간이라면 이 땅에 태어난 모든 존재가 평등하고 안전하고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건 우리 모두의 상식이자 네. 국가의 존재 이유잖아요. 근데 지금 반페미니즘 바람은 마치 이제 여성주의라고 하는 것이 여성만 이야기하는 것처럼, 그다음에 여성 우월주의나 혹은 남성을 배제하는 것처럼 착각하고 호도하는 일부의 저는 의견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근데 그걸 MZ세대 전체의 의견이라고 대선 주자들이 받아들이고 그걸 SNS 같은 데 공유하고 그들의 정책을 본인들의 주요 정책으로 선택하기 시작하면서 많은 여성들한텐 어떤 불안감을 갖게 하는 것 같아요. 네네. 내가 이렇게 배제당해도 되는 건가? 대통령이 나를 대변하지 못하는 건가? 이런 걱정들이 있는 거죠. 네. 그리고 특히 옛날에도 그랬지만 요즘에도 뭐 아동을 향한 성폭력이나 아니면 뭐 부부 안에서의 뭐 폭행, 네. 뭐 가정폭력, 네. 디지털 성폭력 계속 끊임없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성들은 대통령들이 이거를 해결하겠다라고 대통령 후보들이 먼저 나서기보단 여성가족부에서 여성을 빼겠다고 계속 얘기하니 과연 이들이 우리를 대변하는 대통령 후보일 수 있는가 반감을 품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네. 그래서 저는 여성으로서 그리고 MZ세대의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좀 많이 요즘에 슬프고 답답합니다. 네. 자, 그런 면이 있는 거 하면은 어쨌든 우리 지금 사회에서 2030 이대남 예, 뭐 사실 자꾸 이런 그 신조어들을 가지고 얘기를 하는 순간 뭔가 이 이슈가 조금 희화되는 건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이 자꾸 들어서 말이죠. 네, 아니 그리고 실제로 이대남이 존재하는 것처럼 착각하게 되는 것 같기도 해요. 저는 왜냐하면 지금 20대들 아까 제가 이념과 사상에 갇히지 않는다고도 말씀드렸잖아요. 네. 다양성이 굉장히 중요한 특징이거든요. 근데 이대남이라고 해버리면 20대 남성들은 다 반페미니스트구나. 아니 20대 여성들은 다 반남성주의자들이구나라고 착각하게 되게 되는 거죠. 2030 젊은 층 남성들이 이대남들이 역차별을 당하고 있다라고 느끼는 지금 이 이슈에 대해서는 어떤 입장을 갖고 계세요? 저는 역차별이라는 단어는 잘못된 단어라고 생각합니다. 차별을 받는 것이죠. 저는 이 가부장제 사회에서 여성이든 남성이든 그리고 성소수자든 누구든지 다 지금 차별받고 있다고 생각해요. 근데 예를 들면 남성 같은 경우엔 이런 일이 있죠. 뭐 남성이라면 울지 말아야지. 남자라면 씩씩해야지. 남자라면 돈 잘 벌어서 집 사갖고 아내를 딱 맞이해야지. 그다음에 가족 내에서 계속 돈을 벌어오는 마치 ATM기처럼 취급받아오는 이 문화가 있잖아요. 네. 그럼으로써 남성들은 가족 내 돌봄자로서의 역할에서도 배제되거든요. 뭐 육아휴직이나 출산휴가 이런 것들은 눈치 봐야 되고요. 여성 같은 경우엔 다른 또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뭐 아까도 계속 말씀드렸던 성폭력, 성추행, 가정폭력, 스토킹, 디지털 성폭력. 그러니까 두 존재 모두 다 조금 각기 다르지만 이 가부장제라고 하는 문제 때문에 성차별과 성폭력 때문에 고통받는 존재들이에요. 그럼 저는 다른 그 고통을 받고 있다고 할지라도 연대를 계속해야 되고 우리 사회의 다양한 문제들을 대한민국에 우리 같이 살고 있는 국민이기 때문에 국민의 힘으로 해결해 나가기 위해 노력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왜 이렇게 갈등이 계속해서 깊어만 가는 걸까요? 그렇게 보이는 걸까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치권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거든요. 근데 여성주의가 계속해서 이제 강해질 때마다 전 세계 과거 사례들을 살펴보면 정치권이 딱 두 개로 나뉘어요. 하나는 지금 한국 대한민국처럼 이건 다 여성들 때문이다라고 손가락질하는 정치인들이 있었습니다. 뭐 예를 들면 1980년대 미국에서 레이건 정부가 그랬어요. 당시에 미국 20대 남성들은 10년 전 미국 20대 남성들이 받았었던 월급의 60% 정도밖에 받지 못했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우리 경제 불황 어떡하냐, 왜 일자리가 없냐 이렇게 문제 제기를 하니까 레이건 대통령이 뭐라고 했었냐면 여성들이 직장에 너무 많이 진출해서 남성들의 일자리가 줄어드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의 경제 위기는 큰 문제가 아니다라고 얘기했었어요. 그러고 나서 남성 유권자들의 분노가 여성을 향했고 여성들이 굉장히 큰 백래시를 감당해야 했었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면 그렇게 그쪽으로 화살이 갈 수밖에 없네요. 그렇죠. 그런데 지금 있는 그 한국 안에서의 이 백래시가 번역하면 반동적 움직임도 그것과 크게 다르지 않아요. 네. 지금 남성들이 차별받는 이유는 여성들이 고학력자인데도 불구하고 직장 내에서 뭐 할당제를 더 요구하니까 남성들의 자리가 사라진다. 뭐 아니면 남성들은 군대 갔다 오는데 여성들은 2년 정도 더 군대를 안 가기 때문에 2년 정도 더 경력이 쌓여서 더 빨리 승진한다. 예를 들면 이러한
사실은 사실과는 조금 다른 그 정보들이 퍼지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남성들의 지금 청년 남성들의 고통이 없냐? 아닙니다. 있습니다. 그들의 고통을 해결하기 위해선 여성 탓을 하는 게 아니라 고통을 해결하기 위한 정책을 말해야 된다라고 저는 다시 한번 대한민국 대통령 후보분들께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네. 차기 대선을 앞두고 대권 주자들이 지금 여가부 폐지, 조직 개편을 공약으로 뭐 이제 이거는 양쪽에서 다 일반적으로 얘기를 하고 있는 그런 주장들이 됐고 뭐 그렇게 진행이 될 것 같아요. 네. 이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저는 여가부 폐지론이 계속 언급됐지만 그 여가부가 만들어진 이후에 2000년대 초반 이후에 계속 언급됐지만 결국 아무것도 바뀌는 게 없었다는 걸 말씀드리고 싶어요. 모병제도 마찬가지였죠. 90년대부터 군대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지만 대한민국 바뀐 게 없습니다. 그러니까 즉 정치권은 선거 때만 되면 골문 문제들을 가져와서 1번이 A가 맞다, B가 맞다 얘기를 해요. 그렇지만 그 이후에 바뀌는 것이 없습니다. 저는 여가부 폐지나 조직 개편이 물론 두 개의 주장은 완전히 다르죠. 여가부는 저는 폐지돼서는 안 되고 조직 개편은 필요할 수 있다고 봅니다. 네. 근데 그것을 주장하는 이유 근거들이 정확해야 돼요. 예를 들면 이럴 수 있죠. 우리 회사에서도 부서를 바꿀 때 중요한 업무를 갖고 있는 부서를 정리한다면 그 업무를 다른 부서에 할당해야 맞잖아요. 지금 여성부가 하고 있는 역할을 노동부와 교육부 뭐 다양한 정부 부처에다가 분담한 이후에 각자가 달성해야 될 여성 관련한 목표치를 정하게 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과업으로 하게 해야 하고요. 근데 그런 것 아무것도 없이 여성가족부 폐지하겠다 혹은 여가부 이름만 바꾸겠다라고 하면 원래 하고 있었던 업무는 누가 한다는 말입니까? 네. 여가부가 원래 하고 있었던 아동 성폭력에 관련한 대응, 그다음에 경력단절 여성에 대한 지원, 비행청소년이라면 좀 그렇지만 가정 청소년에 대한 지원 이런 것들을 다 어떤 부처에서 하냐고요. 그러니까 저는 지금 나오고 있는 그 정치권의 수준이 굉장히 담론이 낮다. 그리고 국민들의 눈을 속이면서 여성가족부라고 하는 것을 그냥 정치적 이슈로 삼을 뿐이다. 거기에 정말 남성이든 여성이든 우리의 고통을 해결할 답은 없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굉장히 꼼꼼하고 섬세한 로드맵 사이에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여성의 고통도 줄이고 남성의 모병제 문제도 해결하고 일자리 문제도 해결하기 위한 답을 내놓을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단순하게 얘기해서 남성하고 여성이 있는데 왜 여성가족부만 있어요? 라고 얘기하는 분들이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나온 얘기들이 성평등 가족부, 양성평등 가족부. 저도 사실 이제 이 이슈를 보면서 뭐 이렇게 이름들이 더 공정해지고 아름다워지면 다 좋은 것 같은데 말 그대로 거기서 하는 실제적인 일들이 더 발전적으로 나아가야지 되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는 거거든요. 네, 저도 공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름에 대한 논란보다 중요한 역할이 무엇인가, 무엇을 할 것인가가 더 논의되는 정치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 이제 그 대선을 앞두고 여러 가지 이슈들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어떤 구체적인 젠더와 관련된 공약들이 나와야 된다고 생각을 하시나요? 마무리 말씀 부탁드릴게요. 네, 최근에 이제 무고죄 폐지 무고죄 그 강화 관련해서 윤석열 후보께서도 말씀을 해주시긴 했었는데 그걸 좀 들여다보면 사실과는 조금 전혀 달라요. 그러니까 무고로 역고소한 경우가 2017년, 2018년 두 해 동안 824건밖에 되지 않고 그중에서도 유죄로 확인된 사례가 6.4%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전 824건 중에 6.4%요. 네. 굉장히 낮은 수치죠. 근데 이걸 잘못 호도하면서 마치 이제 무고 사례가 굉장히 많은 것처럼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우리가 중간에서 듣는 뉴스들을 보면은 마치 그런 그 경우들이 상당히 많은 것처럼 느껴지거든요. 사실. 실제 통계는 그렇지 않은데요. 그렇군요. 그러니까 오히려 뭐 예를 들면 강력범죄 중에 성폭력 피해를 받는 이 여성 같은 경우엔 90%에 달하고 그 아동 성폭력은 하루에 3번꼴로 계속해서 발생하고 있는 이 현실에서 성폭력, 성추행, 가정폭력, 디지털 성폭력에 대한 꼼꼼한 정책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지만요. 제가 놀라운 사실을 좀 말씀드리면 후보자들의 여성 공약 그 자체를 섬세하게 들여다보면 굉장히 훌륭합니다.
제가 이 얘기를 꼭 드리고 싶어요. 네네. 정책 자체는 굉장히 훌륭해요. 근데 문제는 그 정책이 지난 총선에서도 나왔었던 이야기고요. 그 전 대통령 후보 때도 정책 때도 나왔었던 이야기입니다. 네. 그리고 정책들은 훌륭하지만 후보자들의 의지 그리고 일상에서의 발언을 할 때 그 보여주는 어떤 태도 이런 것들이 정책과는 굉장히 괴리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이 문제인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저는 좋은 정책, 이것보다 훨씬 더 진보한 정책을 바라지도 않습니다. 다만 대통령이 될 후보자 본인들께서 성인지 감수성에 대한 교육을 제대로 받으시고 성평등 사회에 대한 제대로 된 비전을 갖추시길 요구드리는 바입니다. 성인지 감수성은 어디 가서 배워야 되는 걸까요? 그거는 교육 강사들도 굉장히 많고요. 예. 이미 사실은 고위공직자들과 학교 안에서는 고위공직자들을 대상으로 한 것,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것은 계속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한국여성정치네트워크의 신지혜 대표와 오늘 함께 이야기 나눴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가짜뉴스 감별사 전민기 팀장이 콕 집어 팩트체크 해드립니다. 자, 매주 월요일 이 시간에는 가짜뉴스 진짜뉴스 함께 하고 있습니다. 전민기 한국인사이트 연구소 팀장님 오늘도 나오셨네요.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전민기입니다. 네, 오늘은 어떤 거 팩트체크 를 해봅니까? 이맘때 되면요 꼭 그 뉴스나 보도에서 나오는 게 있어요. 올겨울은 과연 어떻게 얼마나 추울까? 네, 뭐 역대급 추위가 지금 기다린다더라. 여름 되면은 이번 여름은 얼마나 더울까? 네. 네. 근데 우리가 아는 속설 중에 하나가 있는데 첫눈이 일찍 오면은 그해 겨울은 무지하게 춥다. 더 춥다. 나 들어봤어요. 이게. 그렇죠. 네. 그래서 그거 한번 팩트 체크 해볼까요? 야, 우리 맨날 무슨 뭐 정치권 얘기 막 뭐 팩트 체크하고 가짜 뉴스, 진짜 뉴스 얘기하다가 요거 왠지 좀 라이트하면서도 아주 현실적인 얘기 같아서 와닿네요. 첫눈이 일찍 오면 그해 겨울은 더 춥다라는 것이 팩트일까 아니면은 아닐까? 맞습니다. 뭔가요? 일단 뭐 결론은 조금 이따 말씀드려야 되는데 지금 이번 주에 수능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수능 있는 주는 특히나 날씨 관련 보도가 많이 나와요. 그렇죠. 왜냐하면 수능 때 되면은 또 굉장히 추워진다라는 우리의 어떤 또 생각이 박혀 있거든요. 그게 옛날 기억을 하시는지 모르겠는데 이제 여기에서 이제 옛날 사람 요즘 사람으로 좀 나뉠 것 같은데 옛날에는 하여튼 그 수능 말고 학력고사 보고 그럴 때 그렇게 추워가지고 저도 그랬어요. 저도 난리를 겪었어요. 수능 2번 봤는데 이틀 연속 다 추웠거든요. 근데 올해 안 그래도 서울 지역 첫눈이 작년보다 한 달이나 일찍 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 거고. 그 아침에 제가 그 내리는 거 바라보면서 야 이거 눈 아니야? 라고 했거든요. 그때 이제 SNS 뭐 사진도 많이 올라왔는데 맞아요. 입동 다음 날인 8일 낮부터 기온이 또 급격히 떨어지면서 체감상 또 겨울이 성큼 다가오면서 첫눈이 예년보다 일찍 내렸다는 소식에 일각에서 올해 굉장히 추울 거다. 이런 정도 일찍이면 기사가 벌써 나오더라고요. 그러면은 지금 상황은 어떻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일단 첫눈이 평년보다 일찍 내리면 그해 겨울이 추웠는지를 좀 확인을 해봤어요. 평균적인 내용을? 기상청의 10년간의 그 날씨 데이터를 봤습니다. 아하. 그래서 2011년부터 2020년 첫눈일과 겨울철 평균 기온 자료를 비교 분석했더니 서울의 경우는 이제 최근 10년간 평균 첫눈 시작일이 11월 22일. 올해 진짜 빨리 왔죠. 네네. 그 겨울철 평균 기온은 영하 0.7도였습니다. 근데 이제 최근 10년 기준으로 해서 서울 지역에 첫눈이 가장 빨리 내린 게 2012년인데 평균보다 9일 앞서서 왔어요. 11월 13일에. 근데 그해 겨울의 평균 기온이 영하 2.9도로 최근 10년 중에 가장 추웠다는 거죠. 어허. 그리고 11월 17일에 첫눈이 내린 게 2017년인데 평균 기온이 영하 2.5도. 최근 10년 중 두 번째로 그것도 추웠습니다. 춥네. 11월 22일에 첫눈이 관측된 2011년의 경우도 영하 1.9도 쌀쌀했어요. 여기까지 보면은 첫눈이 맞구만. 일찍 온 순서대로 지금 추위가 오고 있기는 맞습니다. 이 몇몇 연도를 봤을 때는. 그러니까 눈이 일찍 내린 겨울은 추웠다. 이게 지금 데이터상으로도 나오고 있네요. 그러나 맞구만. 근데 그 속설이 반드시 또 일치하는 건 아니었어요. 왜냐하면 최근 10년 중에 서울의 평균 기온이 가장 높은 2019년 영상 1.8도였는데
첫눈이 평균보다 7일, 일주일 이른 11월 15일에 관측됐거든요. 네. 그래서 서울의 평균 첫눈 시작일보다 첫눈이 일찍 내린 2013년, 이때 11월 18일에 왔는데 이때도 겨울철 평균 기온은 영상 0.3도로 또 비교적 포근했고, 그 11월 중 서울 첫눈이 가장 늦게 관측된 게 작년이에요. 12월 10일인데 네네. 겨울철 평균 기온이 0도였거든요. 그래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네. 어때요? 맞는 것도 있고 아닌 것도 있고. 그러나 우리 기억 속엔 사실 그렇습니다. 수능일에 추웠다라는 게 매년 그렇진 않았는데 네. 워낙 추웠던 기억들이 머릿속에 가득하다 보니까 사실 그 강렬한 기억을 좀 더 오래 기억하는 그런 거일 수 있겠네요. 그런 특징이 있는 것 같아요. 지금 뭐 이 평화방송을 이기상의 뉴스공감을 전국에서 듣고 계신 CPBC 청취자 여러분들 계시기 때문에 다른 지역들은 또 어땠는지 궁금하네요. 근데 다른 지역도 보니까요. 춘천의 경우 최근 10년 중 첫눈이 가장 일찍 관측된 게 2016년 11월 3일이었는데 그해 겨울철 평균 기온은 영하 1.4도. 반면에 첫눈이 가장 늦게 관측된 게 작년 12월 13일 겨울철 평균 기온이 영하 2.1도. 네. 오히려 작년이 더 추웠죠. 마찬가지로 2016년보다 첫눈이 늦게 내린 2011년, 2017년도 영하 4도, 영하 4.1도. 그러니까 2016년 그때가 첫눈이 가장 빨리 왔었거든요. 춘천에. 그때보다 오히려 더 추웠다는 거예요. 청주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첫눈이 가장 늦게 왔던 게 2011년 12월 8일. 이 겨울철 평균 기온이 영하 1.1도였는데 이보다 이른 11월 중순에 첫눈이 관측된 2013년하고 14년 겨울철 평균이 각각 영상 1.4도, 영상 0.4도로 첫눈 시기하고는 좀 안 맞는 해들이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쭉 듣다 보니까 우연히 맞아떨어진 것도 있고 어쨌든 눈이 일찍 왔다고 그 겨울은 춥다라고 이야기를 딱 할 수는 없는. 맞아요. 근데 이제 날씨라는 게 100% 예상이 불가능하다 보니 그래도 보시면은 몇 해는 맞는구나. 그래서 약간 우연의 일치일 수 있다. 그게 왠지 알아요? 날씨가 춥던가 안 춥던가 둘 중에 하나니까. 그래서 기상청도 뭐 일부 맞긴 하다. 그러나 이제 기상은 하나의 변수로 예측할 수 없고 무한대 변수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첫눈이 빨리 온다고 해서 겨울이 춥다. 이건 아니다. 그래서 올해는 평년과 비슷하거나 낮을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으니까 올해 사실 한 달 빨리 왔으니까 가장 추워야 되는데 그렇진 않을 것이다. 그러나 일부 기사에는 올 한해 뭐 혹한이 온다 이런 또 기사도 있기 때문에 그러게요. 그거는 좀 틀린 말인 것 같습니다. 네. 어쨌든 속설대로라면 올 겨울이 좀 추워야 될 것 같은데 꼭 그렇지만은 아는 것 같아요. 그래서 기상청이 지난달 22일 발표한 3개월 전망에서 올해 기온이 평년과 비슷할 확률은 40%, 낮을 확률이 40%. 그러니까 아까 소개해드린 것처럼 거의 반반이라고 보시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기간엔 찬 공기하고 따뜻한 공기가 영향을 주기적으로 받기 때문에 기온 변화가 크고요. 찬 대륙 고기압이 확장되면서 기온이 큰 폭으로 떨어질 때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쨌든 뭐 요즘에 기상 이변도 많다 보니까 특히나 더 예상하기 어렵다라는 게 기상청의 이야기입니다. 네. 전민기 팀장도 그 학력고사 2번 봤다고요? 저는 수능. 수능 2번. 죄송합니다. 자, 2번 봤는데 2번 다 추웠다고. 맞아요. 자, 이번에 그 수능 같은 경우에는 날씨 어떻게 예고되고 있습니까?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맑은 날이 이번 주는 좀 지속됩니다. 예년보다 기온이 좀 높은 상태, 오늘처럼. 그래서 14일부터 24일까지는 대체로 맑고, 근데 이제 그 9년 동안은 이게 1909번 찾아왔대요. 수능 한파가 1998년을 기점으로 봤을 때. 그러니까 이것도 매년 수능이 춥다라는 건 아닌 거죠. 알겠습니다. 자, 오늘의 팩트 체크를 그럼 정리를 한번 해보자면. 자, 결론은 첫눈이 내리는 시기와 겨울철 평균 기온의 방향성이 반드시 일치한다고는 할 수 없다. 올해 수능 보시는 분들은 그래도 마음 놓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따뜻한 마음으로 성공적인 수능 되시길 바라겠고요. 자, 이기상의 뉴스 공감, 오늘도 팩트 체크, 진짜 뉴스, 가짜 뉴스, 전민기 팀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이기상의 뉴스 공감 오늘 준비한 모든 소식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끝곡으로 노래 한 곡 준비했습니다. 이정석의 첫눈이 온다고요. 이 노래 보내드리면서 저희는 인사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제작의 박종인, 맹현균, 김정아, 기수의 김수정, 작가 이지혜, 저는 진행의 이기상이었습니다. 내일까지 여러분 안녕히 계십시오.
마세요. 하얀 첫눈이 온다고요. 그때의 말은 아득하게 지워지고 없겠지요. 한방 눈이 온다고요. 뚜렷했었던 발자국도 모두 지워져 없잖아요. 눈사람도 눈덩이도 아스라이 사라진 기억들 너무도 그리워. 너무도 그리워. 옛날 포근한 추억이 고드름 녹이던 눈시울 적시네. 슬퍼하지 말아요. 하얀 첫눈이 온다고요. 그리운 사람 올 것 같아 문을 열고 내다보